아이브 노래도 최근에 예. 나나나 갤럭시 맞아. 아이브. I am. 아니 김이나 씨도 나이가 연식이 될 만큼 됐는데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지? 비슷해요. 작사가 중에서는 레전드 아니세요? 시드니 셀던 테마록이라는 테마록. 것도 있죠.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되게 재밌는 소설 썬데이 서울이라는 런데이 서울. 이거 시대의 교양서죠. 그 제목만 들어도 두근두근해요. 그러니까 뭐 그- 혼날까봐. 그래서 이건 절대 읽으면 안 돼. 그때부터 읽고 싶지. 저거를 어떻게 읽을 수가 있을까? 황석희 번역가가 쓴 에세이고요. 오역하는 말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아주 짧게 35개 에피소드로 돼 있잖아요. 혹시 유 작가님 뭐 인상 깊게 읽으신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는 그 파친코 드라마를 이분이 우리말 자막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되게 네. 특수한 케이스인데 네. 이거 한국계 미국 작가가 쓴 한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그거를 다시 한국계 미국인이 메인 작가가 그 각색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걸 또 한국인 황석희 선생이 그 자막 번역을 해요. 되게 맞아. 특수한 상황인데 이게 그쵸. 보통의 경우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메인 작가한테 물어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할 수도 있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례인데 제가 이 드라마 보면서 번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 윤여정 선생이 노년 역을 했던 그 젊은 네. 김민아 씨인가요? 그 젊은 배우 선자. 선자역. 예, 선자역. 그게 부산 영도가 배경이어서 전도사가 따라서 이제 뱃속에 있는 애 아빠는 저 따로 있고 그 나쁜 일본 놈.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밥 먹여서 보내기 위해서 일본이 이제 그때 쌀을 이제 저 거래를 통제할 때니까 근데 이제 쌀 구하러 쌀 두 홉 뻗으러 사러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쌀집 주인이 세 홉을 주면서 주고받던 대화들 여기 소개해놨는데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 네. 보면서 이 번역은 거의 그냥 창작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민진 작가가 이렇게 썼을 리가 없어요. 영어로 네. 원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 대본에 나와 있는 문장은 나와 있는데 원문은 제가 뭐 영어로 못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썼을 리가 없어요. 부산 사투리를. 근데 이거는 황석희 씨가 창작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야 번역이라는 게 엄청 매력 있는 매력 작업이네. 맞아요.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 꼭지가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비슷하게 느꼈었어요. 이제 번역이라는 직업에 대한 매력도를 확 살려주는 네. 챕터예요. 정말 네. 신기한. 맞아요. 그 김이나 작사가님이 꼽았던 이게 에피소드 네. 중에서 보면은 볼륨과 개인 부분이 네네. 있어요. 123쪽에 보면은 맞아요. 일렉트릭 기타 앰프에 볼륨이 있고 개인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오디션장에 한번 참여를 하셨는데 네. 모두 다 굉장한 고음을 내야 되는 어려운 곡을 가져와서 다 소리를 지르는 식으로 이제 오디션을 보니까 그분들이 왜 본인이 가장 잘하고 제일 뽐낼 수 있는 곡을 가져오지 않고 이렇게 다 어려운 곡을 가져오는 거지 이렇게 어리둥절해 하더라라는 모습을 보면서 볼륨하고 개인을 생각했다 뭐 이런 건데 네네. 아무래도 음악 쪽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 에피소드가 와닿았던 거예요? 볼륨과 개인에서 볼륨은 이제 크기이고 개인은 어떤 질감이라는 식으로 여기에서 얘기한 개인은 기타를 생각하시면 쉽게 헤비메탈 뭐 이런 음악에 막 기타 막 이런 소리 나오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나이 좀 막 네. 되게 지글거리는 소리가 많은 거 이제 개인을 좀 높여 있는 디스토션을 많이 넣은 그런 소리인 거고 원래 소리가 걔네들도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인물로 치면 되게 막 험상궂은 주름을 넣고 사진 포토샵으로 치면은 뭐가 아무튼 막 지글지글한 걸 그런 거를 올려주고 좀 이런 표현. 저는 이제 사람들의 언어가 이 볼륨과 개인이 적당하게 갖춰져서 누군가에게 특히 언어를 통해서 또는 글을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달성도 중요하겠죠. 일종의 대중성이 어떻게 보면은 막 그 볼륨에 빗댈 수 있다면 그 개인이라는 것은 그 안에 만듦새로 저는 좀 상상이 됐어요. 노래가 아니고 보통 말로 하는 걸로 치면 소리를 막 지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듣긴 들어요. 듣는데 받아들이지는 않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해서 멀리 가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 방송에서 하는 대담이나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아요. 이게 이 조절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때는 좀 톤을 높여서 네, 좀 센 맞아요. 표현으로 가고 이게 이제 볼륨을 키우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그다음에 아주 차분하게 그냥 정말 비유를 들거나 뭐나 이래서 이게 톤 조절도 하고 이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훅 갖다 붙이고 맞아요, 지나가는데 맞아요. 별로 강조도 안 하고 근데 네. 사람들한테는 그게 확 꽂히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기타만 기타 앰프만 이걸 조절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매사에 우리가 사람들과 언어로 소통을 할 때는 핵심은 저는 이 개인 노브가 핵심이라고 봐요. 맞아요. 일단 그 내용 자체가 사람들을 흡인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가서 닿을 수 있는 내용일 때 그다음에 볼륨이 문제가 돼요. 그렇죠. 이게 기본으로 이게 안 돼 있으면 볼륨을 아무리 키워도요 시끄럽게 사람들한테 시끄럽다. 가닿기는 하는데 네.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해요. 네. 물상적 특징을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밸런스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챕터에서 효과적으로 그걸 얘기했고 이 특징은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07쪽에 보면은 번역가를 믿지 마세요 챕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저 재밌게 봤는데 네. 저자가 본인이 번역을 하면서 어떠한 뉘앙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상 구경했지라는 영어를 세상 구경 잘했소라고 번역을 잘을 한 글자를 넣었는데 이걸 본 영화 기자분이 평론을 끝내주는 인생을 나는 살았다라는 방향으로 쫙 밀고 나가셔서 그쵸. 결론이 이제 이 영화 메시지와는 약간 다르게 가는 걸 보고 아 나 때문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다. 네.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심지어는 이게 악영향을 미친 그런 사건은 아니었지만 요즘 이제 갈수록 세상은 이렇게 되어가기 쉬워지는 세상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되게 긴 걸 얘기해도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대화도 지금 실제로 나오는 것보다는 압축이 될 것이고 편집을 통해서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더 짧은 버전으로 또 재생산이 되어가고 또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구간과 어떤 거 이어붙이냐가 또 완전 달라지는 맥락으로 그렇죠. 계속 재생산이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부분 한 구간을 탁 떼서 그것이 또 다른 식의 세계관을 갖게 되고 그게 되게 약간 이 세포가 계속 왜 스스로 막 재생산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내가 한 말들이 내가 이 다음에 죽고 나서 아예 잊혀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진짜로 그때 내가 존재했을 때 한 말과 사람들이 기억하는 말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한 말의 요만큼이 플라나리아처럼 뚝 잘랐는데 걔가 또 걔대로 또 살아나가더라고요. 그걸 생각보다 요새는 생명력도 길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한 이야기의 한 일부가 그대로의 생명력을 갖고 다니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되게 이상할 때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역가를 믿지 마세요. 이 챕터에서 번역가는 어떤 클래식 원곡이 있다면 사실은 연주자마다 약간씩의 다른 해석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것처럼 번역가는 원문에 대해서 연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원곡을 확인을 하셔라라는 그래서 제목이 번역가를 믿지 마세요 이렇게 네. 가잖아요. 재생산되거나 잘라진 거만 보고서 계속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원래 내용이 뭐였지를 늘 생각을 늘 좀 해서 생각해. 다시 중심을 맞춰야 되는구나. 약간 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기 79쪽에 깊이의 강요라는 이상한 제목으로 쓰진 꼭지가 네. 있는데 네, 네. 너무 좋았어요. 문자 텍스트를 번역하는 거하고 이 드라마를 번역하는 거하고 아주 달라요. 네, 네. 이 드라마 번역은 이게 문자 텍스트 번역은 대부분 이제 특히 그 인문사회 어떤 전문서적이나 이런 교양서나 이런 것들은 논리적인 맥락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어긋나지 않으면 표현은 어때도 무방해요. 그렇죠. 이 영화나 드라마의 자막 번역은 감정 전달이 더 중요해요. 메시지의 논리적 흐름이 아니라 그쵸. 지금 영상에서 등장인물들이 이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대사면
그거에 대한 그 사람의 감정이 실려 있는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여기 보면 84쪽에 자막을 20년 써왔으니 나는 글말이 아니라 입말을 쓰는 번역을 20년간 해온 셈이다. 그래서 내 글은 텍스트의 형태임에도 글말보다 입말에 가깝다. 조사나 의미의 연결과 흐름에 집중하는 입말. 아마 그래서 잘 읽힌다는 말을 듣는 글귀다. 그걸 책을 내고 써야 알았다. 이걸 책을 내고 써야 아셨다는 거야. 써보고 알겠죠. 네, 근데 그게 그 뒤에 그게 내 글의 강점이기도 하고 관점에 따라서는 약점이기도 하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맞아요. 약점 아니거든요. 저는, 아니에요? 예, 황석희 선생한테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건 그냥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이호덕 선생님의 책을 보면 네. 언어라는 것은 발생사적으로도 말이 먼저 생겼고 글은 한참 나중에 생겼어요. 말이 가진 한계를 그러네요. 고치기 위해서. 그러네요. 그쵸. 그래서 발음하는 대로 써져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르기도 아니죠. 하잖아요. 우리들 각자가 언어를 배우는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말을 배워요. 모국어를. 맞아요. 그 다음에 글을 익힙니다. 네. 그래서 말과 글의 관계에서 무엇이 본이고 무엇이 선이냐 하면 입으로 하는 말이 글보다 말이 앞서고 말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글은 말에 따라오는 거라는 게 이호덕 선생님의 이론이고 제가 그분의 신도잖아요. 그러니까 문자택로 글을 쓸 때도 머릿속에서는 그걸 소리를 내서 읽는다고요. 맞아요. 말이 근본이기 네.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저는 이 황석기 선생이 입말에 가까운 번역을 글말보다 뭔가 약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건 전 동의 못 하겠더라고요. 이 책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동의가 안 되는 대목이 이 대목이었어요. 약점은 절대 예, 아닙니다. 절대 약점은 아니거든요. 네. 예, 이거를 못해서 네. 글말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예. 휴. 저도 입말 쓰는 사람이잖아요. 완전 소리를 그렇죠. 소리 쪽의 언어잖아요. 저는. 더더군다나 음악하고 결합이 되니까 네. 오랜만에. 맞아요. 저 심지어 동갑이거든요.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딱 챕터에서도 정확히 글에 대해서 이게 장점이자 좀 또 좀 그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니까 깊이의 강요 이런 말을 안 쓰잖아요, 황석희 씨가. 네. 입말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 깊이의 강요라는 것은 일본어를 BA의 한글로 옮겨놓은 거예요. 강요죠. 맞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아듣지? 이 뉘앙스를 어색한데도. 어색하죠. 어색하니까 글로는 전달이 되는데 네. 말로는 절대로 안 써요. 그래. 그러니까 문학의 밤에로의 초대 이런 말을 글로는 쓰지만 말로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러네요. 본에서 벗어난 이게 잘못된 글이라는 거죠. 이런 게 깊이를 향한 강박, 깊어져야 된다는 강박 그런 뜻이에요. 깊이의 강박이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깊어져야 한다는 강박. 근데 이 저자가 깊이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 누구의 텍스트를 보고 깊이가 없다는 둥. 그리고 누가 자살하잖아요. 네. 그리고 자살하고 나니까 그 사람의 텍스트를 보고 또 평론가들이 깊이를 향한 강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평하고. 네, 맞아. 이런 비평가들의 만행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크게 공감하면서. 만행. 그럼 작가님, 제가 우리 알려북수 하면서 책을 계속 보잖아요. 그럼 어떤 책은 지금 이 책처럼 쭉쭉 나가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너무 알겠고 탁탁 와지는 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책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배를 아무리 밀어도 와 이거 진짜 빡빡하게 읽히는구나라는 책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오히려 전자 쪽이 더 좋은 책이다. 좋은 글이다 이렇게 아니, 생각하세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높은 산은 쉽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높아서 올라가기 힘든 건지 길이 아. 엉망이라서 그 높지도 않은 맞아, 산인데 올라가기 네. 힘든 건지를 구별해야 돼요. 네. 어. 그 읽기 힘든 대부분의 책은 그냥 길이 험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명언이다. 높아서 올라가기 힘든 책도 있어요. 그 산을 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길을 만들었거나.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 그렇죠. 그 산을 잘 모르는 사람이 길을 낸 거예요. 네. 그 산을 완전히 아는 사람은 올라가기 좋게 길을 뚫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과 시간의 문제도 있겠죠. 오늘 황석희님 고민 해결. 아니 저는 이 입말과 글말 보면서 이 글만 쓰는 비평가들한테 조금 눌리셨나 이분이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럴 필요 수도 없는데. 있겠다. 여러 권의 책을 내시지 않았어요? 지금 황석희님도 예, 그죠? 몇 권 책도 네, 내셨는데. 네.
입맛이 어땠어? 입맛이 근본인데. 안녕하세요. 알릴레오북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정치 철학자 김만권 선생님이 새 책을 내셨어요. 나와 지구 돌봄 혁명. 기후, 인구, 디지털 격차 위기에 맞서는 새로운 돌봄을 말하는 책입니다. 돌봄이라고 하면 아이나 노인, 환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일, 주로 여성이 하는 일, 부담스러운 의무라는 느낌이 먼저 들죠. 그런데 김만권 선생님은 그런 생각은 생산 능력과 돈을 기준으로 삼는 지난 시대의 편견일 뿐이라고 해요. 오히려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디지털 격차로 인한 불평등과 불안, 세대 차이와 사회 분열 등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새로운 돌봄이라고 하죠. 돌봄이 자유나 평등처럼 모든 사람들의 기본권이 되어 필요에 따라 돌봄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게 당연해지는 사회. 모두에게 적당한 분배와 동등한 인정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죠. 각박한 각자도생이 아니라 서로의 나약함을 돌보는 힘과 행복을 말하는 김만권 선생님의 새로운 돌봄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치학자 김만권입니다. 제가 이번에 나와 지구 돌봄 혁명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인구 감소, 디지털 격차라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돌봄이 어떻게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라면 이 책을 반드시 열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곧 성장할 모든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전 세대에 걸쳐서 이런 돌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오역이라는 것을 이제 다루는 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이 겪는 번역 작업에서의 오역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본인의 단상들이나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쓰고, 그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오역이 뭐냐면 정반대로 일상에서 일부러 오역을 해야 되거나 따뜻한 오역, 용감한 오역도 있다라고 하면서 가족 얘기가 나와요. 네. 이게 이제 한낮의 거실이라는 챕터인데 이것도 저는 되게 와닿는 게 많았어요. 이제 본인 엄마랑 아빠가 나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엄마의 말을 번역하지 않기로, 네, 이게 이 엄마의. 챕터의 제목이에요. 어느 날 엄마한테 이제 본인이 엄마 아빠랑 다시 태어나도 또 결혼할 거지 했더니 어머니가 싫다고 하셨다는. 그렇죠. 네. 아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조금 아들 입장, 자식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못이 더 중한데 이런 느낌으로 아니 아빠는 결혼 안 했으면 그냥 나를 안 만나는 건데 맞아, 막, 섭섭할 텐데.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이제 엄마도 엄마의 삶에서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머님은 여기선 되게 또 바로 그럼 나랑 못 맞는데 괜찮았을 때 너는 더 좋은 엄마한테 태어났어야 돼. 내가 너무 못해줬어.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서는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근데 물론 진심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것도 느끼고 하는데, 이 말에 그거를 헤아리다가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 엄마가 내뱉는 말들이 가끔 있어요. 살다 보면. 저는 그렇거든요. 무심결에 툭 뱉는 말 중에 왜 하는지 알겠는데 그게 때로는 그게 내가 이거를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내 감정이고, 근데 엄마의 입장에서 했을 때 그 말에 이 저변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엄마의 인생과 고단함과 막 이런 것들이 확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다 헤아리기가 좀 차마 엄두가 안 나는 말들이 그쵸. 있어요. 그거가 어떤 뜻인지를 번역하려고 알아들으려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너무 다운되거나 다운되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엄마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밥이면 밥 이렇게 듣고 지금 엄마 얘기한 게 무슨 뜻인지 생각을 좀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쵸. 너무 많은 에피소드와 전사를 다 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에피소드에서는 단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어쨌든 뭐 보통 당연히 엄마라 하면 자식을 우선시해서 모든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어리광 섞인 장난스러운 태도가 들어가 있는 거지만, 그치만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엄마의 삶의 기준에서의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툭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거를 딱 맞닥뜨렸을 때 가끔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뭔가 맞아요. 어떤 공간들을 마주하는 기분이 들죠. 그래서 저희 엄마도
가끔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또 되게 안 들었으면 하는 말 뭐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었어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잠깐 또 아빠랑 살았었거든요. 그러느라고 미국 가서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미국에. 그러니까 대학교까지 제가 미국에서 나오신 네, 거 아니에요? 예. 가고는 싶어 했는데 근데 마침 그러니까 아빠가 미국에 있으니 다른 데서 있느니 그래서 아빠도 오케이 그러면은 그동안 내가 데리고 있겠다 해서 저는 그때 그러니까 처음 본 건 아니다. 그 전에 한번 뵌 적은 있었는데 산 거 이제 같이 살았던 거죠. 근데 그때 지금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아빠도 그때 생각해보면 되게 뭐 나보다 어릴 때였던 거고. 그러니 그거를 다 이해하고 나니까 근데 그때 저 아빠랑 엄청 싸우고 사이도 안 좋았어요. 저 막 집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 그게 그렇게 막 비수가 되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아빠도 너무 어렸고 아빠가 그걸 얘기를 한 것에서는 진짜 나를 너무너무 위하는 의도가 있었으나 그 방향성과 포장지의 문제였는데 그거를 내가 그때는 도저히 그렇게 무릇 아빠라 하니 딸한테 이런 말 할 수가 있어? 어떤 관념 속에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엄마의 말을 번역하지 않기로 맞아. 했다. 이 말은 네. 이제 엄마의 말을 평가하지 않기로 했다로 나는 해석을 했어요. 번역을. 평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나랑 못 만나잖아. 그래도 괜찮아라고 아들이 반응했을 때 그 기초에 평가가 있는 거예요. 엄마의 말에 대한. 네.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걸 번역해서 받아들이지 맞아요. 않겠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태도를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거 흥미롭다. 내가 너네 아버지하고 결혼하고 아버지가 나를 구박했고 뭐 그냥 너 낳았고 너가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너랑 같이 아버지 묘소에 이제 성묘도 왔고 이런 관계잖아요. 그 아들을 보면서 이제 당신 자신이 늦게 또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꼭 행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산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렇게 살은 것도 하나의 인생이었다. 이게 있는 분 같아요. 돌이켜보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았어. 지금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게. 그렇지만 괜찮았어. 나는 잘 살았어. 또 태어난다면 다르게 살아볼래. 이게 읽히는 거예요. 저는 그래. 지금이라도 엄마의 말을 평가하지 않기로 한 건 잘한 것 같아. 아들로서. 이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사실 그 부모의 나이가 되기 전에는 저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거든요. 지금. 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나이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그때 되게 네, 느낌이 게 아직도 많죠. 이상해요. 네. 내가 나도 내 나이 때 엄마를 생각을 가끔 하면은 이 말이 돼 싶을 때가 많아요. 맞아요. 네. 내 나이에 6남매였단 말이에요. 네. 말이 돼? 맞아요. 되게 공감되더라고요. 그게 이 생각. 부모의 말을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자기가 해석해서 평가하지 않고 자기가 듣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요. 부모의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평가하든 부모가 그것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부모를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그치. 내가 어떻게 그거에 대하느냐는 문제만 원래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깨닫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렸는데 걸리죠. 저보다는 좀 일찍 깨우치신 거예요. 맞아요. 약간 빨라.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에 인간에 대해서.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번역가가 된 거지. 맞아요. 훌륭한 번역가인데 알고 보니 생각도 되게 좋은 애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말을 다룬 사람들이 좀. 특히 드라마나 영화는 그래요. 네. 감정을 전달하는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 감정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전달하는 번역을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분의 직업 자체가 제가 보건대는 맞아요. 직업 자체가 이분으로 하여금 그런 감정을 계속 느끼도록 강제하는 면이 좀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선후 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을 수도 그렇죠. 있죠. 네. 워낙에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게 번역가로서 되게 엄청나게 좋은 이제 딱 소스가 되어준 걸 수도 있고 그래서 훌륭한 번역가가 됐을 수도 그쵸, 있고 그쵸. 그 번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더 그게 이제 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책이 짧은데도 되게 재밌어요. 어떤 파트는 소설 같기도 하고 어떤 파트는 에세이고 그런데 저녁 뉴스라는 챕터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여기 보면 219쪽에
가난 올림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회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캐나다 밴쿠버에서 2008년에 실제로 가난 올림픽이라는 게 열렸다고 해요. 가난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진짜로 올림픽을 열면서 가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 100m 달리기라는 종목이 있는데 참가자들은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서 푸드뱅크에 줄을 서는 걸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생활비 감당하기, 가난한 척하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아예 올림픽을 했다 이런 걸로 이렇게 글이 시작을 해요. 저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가난을 이렇게 좀 전시된 가난을 보고 그게 되게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여전히. 이게 왜냐면은 이제는 이제 그게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캠페인이 열리진 않지만 여기 이렇게 어려운 이 아이의 삶을 봐라 하고 이제 그 위에 뭐 후원 계좌 있고 그럼 엄청 확 몰리고 소위 빈곤 포르노라고. 그렇죠. 저는 아직도 진짜 끊임없이 문명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돌아봤을 때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미개한 인식들이 많을까 싶은데 지금 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게 근데 어쨌든 또 어떤 구간들을 또 나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기는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근데 가난도 또한 이렇게 되게 좀 가볍게 막 농담으로도 다루고 이런 주제가 된 이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이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신기한 게 20대들에서 제일 박해요. 이렇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내 책임이다라고 하고 이 말 밑에 뭐 빌 게이츠네 뭐 마윈이네 네. 근데 이런 말에 되게 열광을 한다는 거죠. 맞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말이 또 밈이었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야 네가 노력해야지 하는 말을 제 나이 때 청춘들 제일 싫었어요 듣기가. 네가 왜 노력을 덜한 거야? 사서 고생해 막 하는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채찍을 들고 이게 뭐 개인의 문제지 왜 나라 탓하는 거 싫어하고 그쵸. 다 해줘라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게 어떤 이게 물론 이게 저는 일종 혐오 프레임의 결과론적인 현상도 있다고 보는데 뭐 누군들은 왜 다 정부 탓만을 저는 이게 양쪽이 다 이것 또한 이제 밸런스의 문제죠. 개인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시스템도 있어줘야 되는데 너무 이제 시스템 탓만 하는 것도 뭐 모두가 듣기 싫겠죠. 근데 또 너무 다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건데 왜 이렇게 다 요구만 하냐라는 식으로 되게 가혹하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이 완전히 세대의 변화와 왜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걸까? 자기들이 이제 힘든 이 처지에서 본인이 지금 얻은 것을 온전히 본인의 노력만으로 얻은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자체가 사회 인프라가 있고 맞아요. 본인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를 저도 조금 이렇게 어릴 때보다는 좀 나이가 들어서 알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프라라는 게 뭐며 나는 왜 세금을 내야 하며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왜 저작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해서 나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그 과정과 그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성공한 청춘이 야 네가 더 노력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얄미워도 이해는 하겠는데 되게 힘들면서 허덕이고 있는 청춘들도 맞아 이건 우리가 어떻게든 해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떤 마음일까? 단순히 그냥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 때문만일까? 아니면은 그냥 뭐 일종의 어떤 심리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되게 좀 서글퍼 보이기도 하고. 이 황석희 씨가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이 꼭지에서만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맞아요. 이 가난 올림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앞쪽에 226쪽에 성공은 운이야라는 제목의 꼭지가 있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가수가 한 말을 인용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공은 그냥 운이다.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인디 뮤지션들은 그나마 고생이 짧기를 빌 뿐이다. 이렇게 이제 성공한 가수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 저자의 평이 뭐냐 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성공은 운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되게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응?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걸 오역하면 안 된다. 맞아요, 그들이 맞아요. 성공은 운이야, 운빨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
본인들은 그걸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성공은 오로지 운도 아니고 오로지 노력만도 아니다. 맞아, 자기가 맞아, 보기에는 맞아, 맞아. 충분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운이 왔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놓은 사람이라야 운이 왔을 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 텍스트 이제 성공한 사람이 저는 운이 좋아서 성공했어요. 다른 분들도 빨리 고생하는 시기가 끝나기를 바래요. 운 좋기를 바래요. 굿럭 그런 말이잖아. 그거를 오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역을 하죠. 요새는 뭐 그러면은 그래 다 운빨이야. 너무 또 그거는 이렇게 그 돼버리고. 사람의 입지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네. 이미 인정받고 성공을 어느 정도 거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자기가 노력하고 준비한 거는 기본이고 그거는 뮤지션으로서 네. 그런데 그때 마침 자기가 뭐 그전에는 찾는 사람이면 하드락 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계기로 하드락 바람이 불어갖고 내가 성공했다든가 아니면 어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한 곡 뽑았더니 그전에 뭐 버스킹 할 때는 사람들이 반응을 안 보이다가 갑자기 떴다든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운이 좋았어 그렇죠.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앞부분이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러니까 입장이 그런 거예요. 맞아요. 황석희 씨 입장은 성공은 오로지 운도 아니고 오로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둘 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가난 올림픽에 대한 테마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개인의 책임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느 정도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고 어느 쪽의 책임이 더 많은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라지는데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난 동의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게 그렇죠. 온건한 리버럴의 입장이고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예, 저도 대체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제 개인적으로는 운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나마 지금까지 안 죽고 산 거는 네. 뭔가를 좀 성취하면 그 운의 모멘트들이 더 크게 보이고 그렇죠. 아, 그게 꼭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걸 더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일종의 두려움도 저는 한 몫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어떤 입지에 올라간 사람일수록 위험성을 보는 시야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네. 내가 이럴 수도 있었고 이럴 수도 있었구나를 뒤늦게 그쵸, 아는 그쵸. 거예요. 내가 저걸 다 뚫고 여기 오다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휴 이러면서 난 운이 좋았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만 이제 딱 이제 보이게 되는 거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또 이렇게 준비가 뭐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어떤 운이 터졌을 때 그게 이제 만나서 이제 정말 어떻게 폭죽처럼 터지느냐. 근데 그 뭐 폭죽 중에서도 왜 싸구려 사면은 이게 하나도 안 터지는 것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안 터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냥 일종의 해프닝 와 나 누구를 만났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 만났었는데 뭐 그랬어 하고 사진 찍고 그냥 그렇게 된 추억으로 남고 어떤 사람은 이 저한테 일생일 때 운은 김영석 작곡가님을 만난 거였죠. 그분한테 제 블로그를 보세요라고 얘기했던 거. 보세요라고 해서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 그래도 내가 뭐라도 써놓은 그 어떤 기록이 맞아요. 그 작곡가님으로 하여금 내가 나의 어떤 재능을 볼 수 있게는 해드렸다라고는 이제 되는데 그거를 인식하기 전에는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다 운으로만 점철될 그 어떤 불안이 계속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이 더 그렇게 생각 경향이 있대요. 다 운 같아서 계속 더 이렇게 불안해지는 건데 그 나이가 들면서는 그래 그래도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할 줄도 알아야겠다 라면서부터는 좀 마냥 운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말을 그렇게 듣더라고요. 성공이 운이 더 많다라는 거 누군가는 겸손하게 듣지만 누군가는 그러면 나는 계속 이게 운이 그냥 없는 사람이라는 거냐. 근데 그거를 탓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들리는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도 이것은 정답이 없는 말이긴 하구나. 직역상 네. 주변에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네. 특히 가수분들 오디션 같은 데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막 1000만 뷰가 나오고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은 세계에 있어서 이게 진짜 운으로 하루아침에 뭐 벼락스타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그만큼의 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발탁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어떤 이게 짧게 끌어오르는 이렇게 거품 같은 현상은 짧게씩들은 운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근데 당연히 유통기한이 너무 짧죠. 너무나 짧고 근데 그 거품이 생겼을 때 그 거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품이 확 왔어요. 누구나 인생에 거품이 한 번씩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품이 왔을 때 내가 이 거품이 있을 때 많은 것들을 좀 겪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게 거품이라는 걸 인지해서 이 거품만큼의
걸맞는 또 나의 모든 것들을 갖춰 나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거품이 꺼지기 전에 빨리 실력을 쌓아가지고 그쵸. 계속 거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회를 잡는 거죠. 또 언제 어디서 거품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건 사람은- 행운이니까. 네. 그 노력을 하려는 기반은 이제 개인의 것이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게 있으려면 일단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태어났어야지 시작되는 그렇죠. 거니까 또 그것도 맞아. 잊지 말아야 하는 거. 휴전선 북쪽에 태어났거나 네. 그죠? 그러면 김이나 씨가 이 노랫말 쓰는 가사로 아무것도 지금 못하잖아요, 수령님을 그렇죠? 찬양하는 가사를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수령 되게 노랫말 골라가지고. 그것도 아니라 이게 시대만 달랐어도 네. 제가 가진 능력치를 보면은 전 진짜 다른 거를 물론 뭐 더 퇴화도 됐겠지만 와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겠다 막 그런 생각도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허난설은 같은 분을 생각해 보세요. 허난설은 시인, 네. 예술가, 네. 또 율곡 선생 어머니 신사임당 같은 경우도 지금 태어났으면 그 세계적인 예술가가 됐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율곡의 어머니로만 남아 있잖아요. 네. 맞아. 곤충 그린 거, 조충도 그린 거 이런 것도 남아 있고 한데 그 남아 있는 작품들을 보면 정말 그 시대에 저 정도의 그림을 그렸으면 지금 시대에 태어나서 미대 다니고 막 파리 유학 갔다 오고 이랬으면 정말 막 세계적인 화가가 됐을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그 재능이 났기 때문에 평가를 못 받은 거잖아요. 당대. 우리 김이나 씨의 작사 실력도 진짜 휴전선 이북에 났으면 진짜 수령님 찬양가 하나 쓰고 있을 거고. 그때가 근데 그거를 이게 사조가 안 맞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도 재능이라고 못 봤을 수도 있죠. 제가 쓰는 스타일의 글이 맞아. 되게 간지럽게 이 시대랑 약간 또 맞는 것 부분들 있어요. 30년만 더 일렀어도 안 됐을 수. 안 됐을 수도 트로트가 있죠. 유행하던 시절, 대세이던 시절에는 잘 안 맞을 수도 그리고 있죠. 또 먼 미래에 가서는 또 어땠을지 모르고 그게 되게 생각해보면 와 어떻게 사람이랑 민들레오시랑 똑같다는 생각한데 어디에 이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피고 계속 자손을 예, 아스팔트에 떨어지면 그냥 꽝이고. 꽝이고 네. 운 좋게 그러네요. 조금이라도 그래도 흙이 뭐가 있는데 있을 떨어지면. 떨어지느냐 뭐 그거에 따라 성질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꽃씨들도. 근데 이제 황석희 씨가 이 성공은 운이야라는 꼭지에서 그 문제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써놓긴 했는데 네. 이 책에서 이 번역가 황석희가 살아온 이 길을 쭉 보면 운은 별로 없었어. 정말 노력으로 오히려. 살아온 분이에요. 맞아.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맞아, 너무 이분은 동의해요. 이 번역가라는 직업은 운이 그렇게 운이 따라봤자 별로 없어. 예, 거품이 별로 없는 네, 맞아요. 업종이구나 이거. 맞아요. 진짜 그 이 자기 착취적 노동. 맞아요. 진짜 순수 실력과 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착취적 노동을 하면서 맞아요. 살아온 분이구나. 예, 앞으로 운이 찾아올 수도 있죠. 더. 뭔지는 몰라도. 맞아. 아직도 오지도 않은 거야 심지어. 우리 되게 황석희 위로 방송이 아니 되게 행복하시긴 한데 되게 뭔가 황석희 근데 글을 보면 약간 저도 느껴지죠? 맞아요. 작가님이 똑같은 예. 게 황석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가 막 SNS 같은 데서 쓰는 글을 보면은 되게 뭔가 이게 인간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쌓을 수 있게 하는 몇몇 인물들 중 하나예요. 이제 되게 좀 약간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구만 막 이런 마음을 자극해. 이제 이런 에세이를 보면 그 사람이 좀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에세이 작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친근감도 느끼고 팬층도 형성이 좀 그래서 되죠. 고달퍼요. 좀만 잘못하면 너 그렇게 써놓고 행실이 맞아. 극당이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김영하 씨가 나한테 해준 얘기인데 힘들지 않냐고 나보고 그러면서 에세이 쓰는 사람은 힘들겠다고. 아, 소설가는 그럴 수 있겠다. 맞아. 가공의 픽션이, 인물을 그렇죠. 만들어내기 한 때문에. 겹이 앞에 이렇게 야 방어막이 소설 주인공은 있는데. 너 왜 이래? 막 야 그거 지어낸 얘기야. 이러면 그만인데. 김영하 그치. 씨한테 살인 어떻게 해보셨나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없잖아요. 근데 에세이를 보면 좀 황석희 씨는 이런 사람일 것이다, 이런 사람일 것이다 상상이 가니까요. 이 책에서 다루는 오역이 세 종류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이 일부러 하는 흉기처럼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거나 부정한 사익을 취하는 오역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집단 오역은 답이 없다도 있고 세계 최악의 오역가도 있는데 책소님은 어느 부분이 더 와닿으셨어요? 둘 다 너무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 두 챕터를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최악의 번역은 네. 요새들 흔히 뭐 레카라고들 많이 표현을 레카, 해요. 사이버 레카. 네. 작가님이 아실 정도면 사이버 레카의 존재를 저도 몇 명 있어요 그런 사람.
제가 그쵸. 무슨 말만 하면 오역해서 예, 맞아요. 매일매일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엄청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없으면 서운해. 아니 거짓말. 그런 사람 없을 거야. 근데 진짜 작가님 말 입만 보고 있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도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줄만 떼가지고 기사가 뭐 5, 60개가 나고 하룻밤 사이에. 저도 이제 그런 걸 몇 번 당해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그 몇 줄로 판단한 적이 있었던 인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거를 억울해하기에는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쉽게 판단했었구나.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막 순간적으로 확 몰려서 온 세상이 나를 욕하는 것 같지만 그게 잠깐이고 뭐야 저런 말을 해 오해했듯이 그냥 쉽게 그냥 지나가는 그냥 쓰레기 버리는데 내가 그 자리에 공교롭게 있는 그런 느낌이구나 라면서 물론 이거 정신승리일 수 있겠지만 정신승리가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것 저도 같아요. 정신승리였어요. 정신승리를 왜 비하하지? 맞아요. 정신승리법이 없이는 이 험한 할 세상 수 우리 살아가는 없어.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우리들 각자 나름의 정신승리의 비법을 개발해야 돼요. 그거 좀 나중에 병법처럼 내주시면 안 돼요? 정신승리 병법. 좋다. 유시민의 정신승리 병법. 너무 정신승리 좋은데? 하는 방법. 왜냐면 그동안 악플 나는 세례 어떻게 엄청 그렇게 받았잖아요. 많은 욕을 먹으면서 죽지 그렇게- 않고 살아왔는가? 그러면서 아직도 내가 어떻게 웃상일 수 있는가? 저도 겪은 일이 있어서 악플 세례를. 근데 그걸 겪고 나서 더 강해지는 면도 있어요. 그래요? 그거를 잘 이겨내서 정신승리의 하나의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근데 이제 황석희 씨가 이렇게 이제 어떤 사이버 레카가 공격을 맞아. 해갖고 본인에 악플이 막 대해서. 1000개씩 달리고 네. 이런 막 DM이 날아오고 이랬잖아요. 네. 이제 그냥 충격 받으셨나 봐. 맞아. 근데 이게 그 번역자로서 상당한 정도의 그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럼요, 현상이거든요. 그럼요. 네. 이게 이제 물리 법칙으로 말하면 맞아. 네. 중력의 법칙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질량이 크지면 커질수록 내가 가진 질량이 크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소행성과 우주먼지와 이런 것들이 나한테로 끌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거.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질량이 커져서 이게 중력 법칙 때문에 뭐가 자꾸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날아와서 나한테 부딪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이걸로 막 충격 받으시고 보니까 이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충격 받으셨더라고. 근데 이거 선생님 처음 이런 일을 겪었을 때도 전혀 괜찮았어요. 저는 맨날 남들한테 동생들 후배들한테 뭐 연예인 친구들 안 보면 없는 세상이야 막 했는데 내가 막상 당하니까 완전 타조돼가지고 막 미불 속에 얼굴만 묻고 막 약간 그러고 싶은 심경으로 다 읽어보게 되잖아요. 그게 약간 일종의 자해래요. 네, 그러니까 자꾸 보게 그래요? 그리고 그게 인간이 뇌가 느끼는 최고의 자극이래요. 내용 보는 게. 정말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 되게 부정적이지만 일종의 도파민이라는 거죠. 파괴적인. 그래서 계속 보게 되는 계속 보게 되는 게 있죠. 칭찬이 저는 많아도. 25살 때 그 폭력범으로 징역을 살았어요. 모든 텔레비전 그때 텔레비전 맞아. 방송이 3개 있을 때인가 4개 있을 때인데 네. 모든 텔레비전 뉴스 프라임 타임에 탑으로 제가 묶여서 그 끌려다니는 게 나오고요. 제 자취방 사진이 다 나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 폭력범이거든요. 그 좌익 폭력 학생의 대표 인물로 저는 그냥 미디어가 저를 거의 죽였거든요. 그 25살 때예요, 네. 그게. 이야. 그리고 이제 정치를 그때 2002년도부터 한 1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는 첫부터 끝까지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맞아요. 그러셨죠. 그러니까요. 저도 누구를 공격했고 그러니까 네. 야 니는 남을 비판하면서 남이 니를 욕하는 걸 못 견뎌?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냥 주고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그러는 거는 영향력이 커졌다 그런 식으로 네, 보도를 네. 하던데 영향력이 커졌으면 또 자체 질량이 커진 거니까 소행성이 날아와서 부딪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이제 기성 언론에서 저에 대한 보도를 하는 거는 좋게 보도하는 게 1도 없어요. 지난 20년 동안. 그것도 근데 어떤 거를 보느냐에 따라 전 또 그렇게 나쁜 거는 또 제 알고리즘에는 이게 진짜 알고리즘의 시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어쨌든 뉴스는 가끔 보니까 알지만 막 그렇게까지 제가 보이는 데서 그래서 가끔 완전히 보는 이 세계가 점점 앞으로 이렇게 달라지겠구나. 이 사회 특히 정치적으로는 이 대알고리즘의 시대라서. 지금도 30년 전에 제가 40년 전이구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폭력범이죠. 그거를 지금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쵸. 욕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거는 저 이게 그래도 그 맥락이 존재하잖아요. 맥락 없어요. 그냥 누구를 팼다 이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맞아요. 일부러 오역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황석희 씨는 그 유튜브 레카가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러 오역을 했고 거기에 악플이 달려서 처음에 정말 당황했는데 본인은 이 악질적인 오역과의 존재는 인정하고 선을 긋고 사는 걸로 이제 해결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책 마무리를 보면 다정한 사람이 훨씬 많다, 다정한 사람이 훨씬 많다, 다정한 사람이 훨씬 많다 주문을 이렇게 중얼대고 소보루빵을 맞아요. 먹는 것으로. 예, 본인의 정신승리법이에요. 네. 네, 그렇죠. 많아요. 확실히 많긴 많고 다만 그러니까 온라인에 익명으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성향에 맞물려 있는 특징이 조금 더 혐오 도파민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네. 쓰면서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아무튼 이게 뭐 누구든지 간에 그거에는 경험해봤을 거예요. 누군가를 약간 비난하면서 어떤 누군가 동질감 느끼기도 하고 뭐 지금도 그런 면이 있을 텐데 쓰레기 버리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 버린 게 있으면 거기다 같이 버리는 거죠. 사실. 1000개가 달려도 별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네.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맞아요. 나를 막 그냥 뼛속까지 혐오해가고 증오해가지고 네. 그걸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에 누군가를 욕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도파민을 분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꽤 많다. 네, 그 대상이 누구든 상관이 없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쓰는 사람들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야. 소보루빵을 먹든 소금빵을 먹든 뭐든 여하튼 나만의 어떤 내 나름의 어떤 정신승리법 그런 거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면 작사가님도 어쨌거나 굉장히 대중에 노출돼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본인의 정신승리법을 하나 썰을 풀어주신다면? 제가 스스로 약간 이렇게 이런 거지라고 납득하면서 넘어갔었던 생각 중에는 오해를 받는 거, 억울한 감정이라는 게 원래 사람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감정이래요. 근데 막 억울하고 막 그런데 어쨌든 억울하면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 불안은 또 뭐였냐면 아무 그런 구설 같은 거 없어봤을 때 너무 사람들이 나를 또 지나치게 훌륭하게 평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거는 두려워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큰일 나. 그래서 저는 계속 틈만 나면 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근데 이제 공중파 이런 데서는 그런 게 이제 정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못 나가는 거고. 딴 데서는 뭐 막 그 라디오 이런 데서 되게 솔직하게 하려고 하고. 근데 아무튼 그 되게 호의적 오해로 그 되게 부담스럽죠. 너무 부담스럽지만 제가 얻은 게 있는 걸 부정할 수는 없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어쨌든 또 그런 부분도 내가 좀 있나 뭐 누린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오해를 받고 지금은 조금 내가 아픈 쪽으로 오해를 받고 있을 뿐이지 이 전에도 후에도 앞으로 난 영원히 계속 좋은 쪽으로도 오해고 나쁜 쪽으로도 오해일 것이다. 그게 노멀. 네. 그게 정상 상태예요. 예. 개인적으로 뉴노멀의 시대로 열리면서 그냥 어쨌든 나는 똑같이 여기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 앞면만 계속 보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내 뒷면을 보겠구나. 근데 그래 하긴 나도 내가 어느 쪽 말이 맞는지를 정확히 모를 텐데 그런 식으로 조금 제 정신승리는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런 좋은 사람도 오해.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사실 이 부분이 희석되잖아요. 그 좋은 오해도 많이 받았으니까 총량으로 봤을 때 크게 손해 본 건 아니다. 이런 그렇지. 생각. 양면이 다 있는 거니까. 다 있어요. 네. 네. 근데 좋은 게 더 많으니까 저도 그래도 우리도 뭔가 어디에 컨텐츠 안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있다라는 건 좋은 쪽에 그게 더 많다는 거 아닐까? 좋은 파편들이 더 많다는 거 아닐까? 그렇지. 생각하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정한 사람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예, 훨씬. 라디오를 하면 좋은 게 그거를 이제 느껴져요. 사람들이 어떤 버스 기사가 오늘 어떤 승객이 나가면 이렇게 나한테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 무슨 음료를 줬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사연 보내요. 하는데 이게 그렇게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런 거를 누가 용기 내서 해도 하기 어려운 게 막 되게 막 번거로워할까 봐 그리고 대수롭지 않아 할까 봐 하지만 이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낼 만큼 너무너무 따뜻하게 이 사람한테 가 닿았다는 그것과 그런 사연이 매일매일 있거든요. 되게 사소하고 얘기거리가 크게 되지 않을 일상 속의 따뜻함들이. 근데 그 라디오는 여전히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라디오에서 지금 좀 어. 방공호처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데일리를 그 바쁜 와중에 하시나 했는데 거기가 거기서 좀 얻으신 위로를 에너지가 받는 있군요. 받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읽어본 오역하는 말들은 타인의 말과 세상의 말들을 어떻게 번역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이걸 다룬 책이었고 많은 고민을 또 만들어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셀럽의 독서를 하다 보니까 평소 알북에서는 하지 못했던 얘기들 좀 다뤄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사가님은 오늘 저희 첫 출연이시고 아마 처음 오신 건데 어떠셨어요? 아, 저는 일단 괜찮은가요? 저 오늘 얘기 나눠. 왠지 약간 내가 또 이거 있잖아요. 약간 내가 여기에서의 이게 기피의 강요가 있나 봐요. 이게 좀 내가 여기 이거를 보는 시청자분들이 기대에 부응할 만한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뭐 알아서들 판단하시. 저는 이럴 때는 저를 고른 사람의 안목을 믿거든요. 선택과. 뭐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저는 너무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작가님이 이 코너를 통해서 평소 안 읽을 책을 읽는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들었으면 저는 되게 짓궂게 그레이 50가지 비밀을 추천했을 거예요. 너무 궁금하지 진짜 않아요? 안 읽으실 스타일 책이네요. 유시민이 리뷰하는 그레이의 50가지 비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을 캐치할지 과연. 그건 주로 여자들이 읽는다고 하던데. 그치,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 읽으셨어요? 아니 저는 그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어요? 영화 나왔는데 네, 안 읽으셨어요? 영화만 봤어요. 지금 네. 변호사님이라서 괜히 읽어놓고 거짓말. 진실되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습니다. 네. 저는 읽었어요. 이러면 되게 읽고 싶어요. 읽어야 되는구나. 그 처음에 미국에서 출간됐을 때부터 그 여성들이 많이 읽는다고 그때 내가 기사를 본 것 같아.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되게 어떻게 이렇게 여자들이 더 이거를 막 흥미로워하지? 그리고 영화까지 나온다고? 영화는 소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 정말요? 라는 알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리뷰. 근데 오늘 작사가님 얘기하신 것 중에서 네. 오역될 만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가려면 해. 본인을 더 많이 알게끔 번역을 많이 그래요?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유시민 작가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또 오늘 또 굉장히 색다른 책을 읽으신 거잖아요. 되게 글에는 사람이 묻어 나와요. 음. 그러니까 뭐 다 좋다 나한테 뭐 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이 저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자기 착취적 노동으로 20년간 살아온 분. 모든 특수한 직역의 특수한 노동에는 우리 삶의 아주 본질적인 보편적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확실히. 맞아. 그런 점을 새삼 확인하는. 저 이런 류의 세를 좋아하거든요. 그 주권자의 집청소 같은 그런 네. 그런 책들 좋아하는 것처럼. 나로서는 알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무런 경험도 없는데 그런데 그걸 알게 되는 즐거움. 거기서 느끼는 감정 그리고 거기서 드러나는 어떤 그 사람 맞아.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황석희라는 번역가를 그냥 자막에서만 보다가 이 책을 보고 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좀 보여요. 맞아요. 이 책 한번 읽고 사람 하나 알았네. 그런 느낌 때문에 좋았어요. 그냥. 다음에 여기 한번 또. 네. 지금 오늘 진짜 황석희님이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네, 많이 예, 그분에 대해서 대리인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뭐 알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렇게. 저희가 뒷돈이라도 좀 넣어주실 수 있어요. 번역가님을 좀 너무 좋아하거든요.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예고 요정 유 작가님 다음 책 소개해 예. 주셔야죠. 다음 책은 그레이의 50가지. 그럼 다음 시즌에 한번 알겠습니다. 우리 상의해 볼게요. 예. 자, 다음 책은 지금 국회의원이죠. 김준형 저자의 미국의 배심과 흔들리는 세계. 이게 트럼프 2기에 네.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몰고 온 세계에 몰고 온 충격, 네. 그 내용, 그 본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인데요. 소책자예요, 조그만. 진짜 1시간이면 다 읽어요. 그런 책인데 너무 압축해서 써놓은 소책자여서 이 책은 저자를 모셔다가 상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모시게 됐습니다. 겉봐요. 원래 이런 얘기하는 데잖아요, 여기. 그중 갑자기 여기에 벽이 저 지금
나 봐줘. 나 여기 좀 내가 속한 세계가 아니야. 지난번 네. 변영주 감독님 편이 굉장히 평이 좋았어요. 그래요? 예, 다들 걱정하지 굉장히 마세요. 좋아하시고 알겠어요. Don't worry. 한 갑자기 번씩 병이 이렇게 느껴지네. 말랑말랑하게 예, 네, 해주는 네, 네. 편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의 배신과 흔들리는 세계, 지금 정말 필요한 진단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세계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다고 다들 걱정하시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미리 읽어보시고요. 금요일 저녁 7시에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학자 김만권입니다. 제가 이번에 나와 지구 돌봄 혁명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인구 감소, 디지털 격차라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돌봄이 어떻게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라면 이 책을 반드시 열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곧 성장할 모든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전 세대에 걸쳐서 이런 돌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아놓고 있습니다.